듀는 프랭크 하버트의 1965년 소설을 시각적으로 숨막힐 듯 아름답게 각색한 작품으로 분위기, 정치적 복잡성, 그리고 신화적인 분위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속도보다 깊이를 중시하는 놀랍고 지적인 SF 서사지로 드니 빌레브 감독은 느리고 섬세한 수사를 통해 관객을 사막행성 아라키스로 몰입시킵니다. 이곳에서 귀족 가문들은 은하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인 향신료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예언, 배신, 그리고 마지못한 운명의 그물에 얽힌 상속인 폴 아트레이드 역을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연기합니다. 레베카 퍼거슨은 레이디 제시카 역을 맡아 강인함과 연약함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오스카 아이작, 조시 브롤린, 젠데이아 콜만, 스텔란 스카스가드를 비롯한 조연진들은 다층적인 세계관의 무게감과 다양성을 더합니다. 그레이그 프레이저의 촬영과 한스 짐머의 음악은 문명이 존속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악기, 사람의 목소리에 기반한 운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며 영화의 최면을 거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탁월한 요소입니다. 광활한 사막 풍경과 우뚝 솟은 배들이 고대의 웅장함과 미래의 공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등 모든 장면이 장엄하게 느껴집니다. 모래를 진료로 삼아서 예술적으로 공예한 시각적인 예술품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모노톤의 무채색 팔레트와 미니멀한 단조로운 배경에 아름다운 실루엣 기법을 잘 살린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듄 파트 1의 흐름은 느리고 이야기 전반부만 보여줘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영화라기보다는 프롤로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소개되지만 깊이 있게 탐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원작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은 이름, 세력, 그리고 환상 속에서 포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듄 파트 2는 규모, 스토리텔링, 그리고 감정적 깊이 면에서 전작을 능가하는 웅장한 SF 스펙터클을 선보입니다. 비평가들은 몰입감 넘치는 영상미, 복잡한 내러티브, 그리고 강렬한 주제의식을 칭찬했지만 일부에서는 화면 속도 문제와 간헐적 감정적 거리감을 지적했습니다. 드니 빌레브는 1998년 캐나다에서 지구에서의 8월 32일이라는 영화로 데뷔했으며 데뷔하자마자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받는 등 나름 주목받으며 감독 생활을 시작했으나 2000년 마일스트롬 이후로 한동안 영화를 찍지 못했습니다. 2015년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를 연출하였는데 시카리오는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는 쾌거를 이루고 개봉 후 관객과 비평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약 3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약 8,6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 흥행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촬영 방식으로는 화면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미장산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편으로 시점이나 인물의 배치 등이 영화의 흐름이나 인물의 감정 등을 화면에 반영하도록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적이고 차분한 카메라 워킹이 그의 특징이며 특히 위성사진처럼 하늘에서 대지를 내려다보는 구도를 즐겨 사용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촬영 감독 로저 디킨스의 취향도 같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영상미적으로 빌레브 감독과 디킨스의 엄청난 내공과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핸드힐드 샷을 매우 꺼리며 급박한 상황을 그려낼 때도 고정된 픽스샷의 단순한 움직임으로 그려냅니다. 들고 찍기는 현장의 조건이 불가피할 때만 선택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출 스타일 작품의 주제의식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것이 드니 빌레브 감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화 시카리오는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공권력의 어두운 모습과 관객의 심장을 조여오는 긴박감을 BGM을 통해 긴장감 넘치게 표현하였고 컨택트는 미장센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이란 주제를 잘 전달하였고 블레이드 러너 2049 역시 기계음이 섞인 웅장하면서도 암울한 음악과 세트 디자인, 시각효과 등으로 사이버펑크 장르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철학적인 주제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연출력으로 빌레브 감독은 할리우드 입성 후 주목받는 천재 감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듀는 모래 언덕, 사구라는 뜻으로 소설의 원작자인 프랭크 허버트는 프리랜서 기자 시절인 1959년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바닷바람을 받은 모래 언덕에 대한 잡지 기사를 집필하기 위한 조사를 하던 중 사막의 생태계와 환경에 매혹되어 심취되었고, 이런 그의 성향은 원작의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 투영되었습니다. 드니 빌레이브의 듄에서 아라키스 행성은 사막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제, 등장인물, 정치, 철학을 깊이 형성하는 생명력으로 탐구됩니다. 사막을 탐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막은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등장인물처럼 기능합니다. 위험한 사막은 광활하고 치명적이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래 폭풍과 거대한 모래벌레는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성한 존재로서 아라키스의 원주민인 프레멘에게 사막은 신성합니다. 자유, 전통, 그리고 생존을 상징합니다. 사막은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폴 아트레이드는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 사막에 적응해야 합니다. 사막은 그의 귀족적인 삶을 앗아가고 그를 지도자로 재편합니다. 사막은 우주여행, 예언, 그리고 경제적 지배의 필수적인 물질인 스파이스 멜랑주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사막을 지배하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것과 같으며 아라키스는 제국주의적 착취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막을 둘러싼 투쟁은 현실 세계의 식민주의, 자원 채굴, 그리고 환경 지배를 반영합니다. 프레멘은 물리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으로 사막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들은 몸에서 나오는 수분을 재활용하기 위해 스틸 슈트를 입고 모래벌레를 피하기 위해 조용하고 능숙하게 이동합니다. 물과 생명에 대한 그들의 깊은 존경심은 제국주의 열강의 탐욕과 대조됩니다. 그들의 생존은 저항의 한 형태이며 사막은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사막은 실현과 예언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역사 속 종교적 사막, 예를 들어 시나이산의 모세, 광야의 예수처럼 폴의 사막으로서의 여정은 영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사막은 폴이 예저력을 일깨우고 메시아와 같은 큐사치 헤도락으로서의 그의 운명에 맞서도록 도와줍니다. 빌레브는 거대하고 넓은 슛, 미니멀한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기념비적인 풍경을 통해 사막의 규모의 고요함을 표현합니다. 빛, 색채, 그리고 사운드는 경외감, 고립감,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인간의 힘에 무관심한 사막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듄에서 사막은 가혹한 스승, 영적인 시련, 정치적 전장, 그리고 저항과 변화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벌레는 제국에 대한 이 땅의 궁극적인 무관심을 상징합니다. 이 땅은 그것을 이해하는 자에게만 응답합니다. 폴을 변화시키고 프렘에게 힘을 실어주며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사막의 진정한 힘은 환경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됨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아라키스를 둘러싼 갈등은 강력한 제국이 자원인 향신료, 즉 석유를 얻기 위해 토착민인 프레멘을 무시한 채 땅을 침략하는 것과 같은 실제 식민지 역사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봉건적 제국주의, 문화적 말살, 그리고 착취적 자본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땅은 누가 소유하는가요? 그곳에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곳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인가요? 아라키스는 풍부한 자원, 스파이스 멜란지를 가지고 있지만 혹독하고 사막으로 뒤덮여 있으며 토착민이 거주하는 식민지 세계를 상징합니다. 향신료 혼합물은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입니다. 석유가 산업 및 군사력의 생명선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향신료를 장악한다는 것은 우주여행, 경제,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파이스 러시는 외세가 식민지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황제는 식민지 행정관처럼 귀족 가문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아라키스의 통치자를 바꾸는데, 이는 식민지 강대국이 종종 지역 통치자나 꼭두각시 지도자를 대체했던 것과 같습니다. 프레멘 가문은 이 정치게임의 한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넨 가문은 모두 처음에는 프레멘의 자치권을 종존하지 않았습니다. 폴이 그들의 문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맨네키스리트는 토착민들 사이에 예언을 심어 종교적 통제를 구축했습니다. 외부인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신앙체계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제국주의적 서사가 문명화 사명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듀는 반식민지주의와 탈식민주의라는 주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비록 SF 작품이지만 실제 식민지 역사와 뚜렷한 유사점을 보입니다. 프랭크 하버트의 원작 소설인 20세기 지정학, 특히 서구의 중동 개입과 천연자원 착취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중동에서 유전이 터진 나라는 1908년 이란입니다. 그러나 석유를 통한 이득은 영국이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영국이 개발한 덕에 유전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걸로는 모자라는지 이란 옆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넘보기 시작했지만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영국은 미국에 바톤을 넘겼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손대지 않은 곳들을 공략했고 결국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함께 아라비아 아메리카 오일 컴퍼니, 줄여서 아람코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분은 5대5로 나누었고 사우디에서 나는 석유를 미국에만 수출하는 대신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우디 3대왕 파이살이 아람코의 지분을 100% 가져갔습니다. 강압적인 건 아니었고 돈을 주고 야금야금 사모았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미국에게 자국의 안보를 맡기는 것과 아람코 지분이 5대5인 것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차지한 파이살은 결국 미국을 저버리고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게 석유를 수출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한 것이 1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입니다. 1988년 8년간의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끝난 후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한 나라였음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국경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1990년 8월 후세인은 다시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 생산량을 합치면 사우디에 표적했는데 미국으로선 중동 석유의 대주주는 사우디여야만 했고 결국 부시는 석유 매장지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무력 개입을 하는데 그것이 걸프전입니다. 중동과 아랍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반감을 나타냅니다. 91년 걸프전으로 미국이 힘을 맛본 후 정부 차원의 저항은 줄어들었지만 원리주의 성향을 지닌 이슬람교도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가장 충격적인 테러의 장본인은 친미 국가인 사우디인이자 88년 알카에다를 결성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가 미국을 상대로 성전을 결심한 계기는 앞서 말했던 걸프전 당시 미군의 사우디 주둔이었습니다. 외국 군대가 이슬람 심장과 같은 성지에 주둔한 것은 민족주의 시각에서는 굴욕이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사우디에서 추방당해 수단으로, 다시 수단에서 쫓겨난 빈 라덴은 아프간으로 가고 그곳에서 탈레반 수장 오마르를 만납니다. 탈레반은 순위파 원리주의의 성향의 무장 집단으로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소련과 싸우기도 했기에 탈레반은 원래 빈 라덴과의 결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빈 라덴은 미디어의 힘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 잠재되고 억압된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호소하여 반미 투쟁의 단순한 강제력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사회, 정치, 경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여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98년 케냐 수도 미국 대사관에 테러를 자행하고 미국은 빈 라덴이 있는 아프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계기로 탈레반은 빈 라덴을 변호하게 됩니다. 탈레반의 힘을 얻어 부상한 테러가 바로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에서 나타난 그들의 분노의 기원은 제국주의 시절부터 이어진 서구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교도 국가를 건설한 것, 그리고 석유 개발 과정에 불을 침탈당했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걸프전은 문명과 문명 사이의 전쟁으로 결국 세계 최대의 유전을 서구의 군사력의 안보를 위탁하는 사우디 등의 아랍에미리트 기독교 문화권 국가가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반서구적인 국가들이 관리하느냐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정의됩니다. 듄의 인류는 생각하는 기계를 거부하고 대신 정신적, 영적 증강을 추구하는데 멘타츠, 베네게세리트, 폴과 같은 등장인물들은 기술이 아닌 규율, 기억 그리고 예지력을 통한 인류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이는 트랜스휴머니즘 사상을 예고하지만 신비주의적이고 금욕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포스트휴머니즘 또는 탈인본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여기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부정하는 이념을 가리킵니다. 21세기부터 대륙 철학의 비판, 이론 전통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지적하고 비판하며 등장한 사상입니다. 인문주의에 반대하는 반인문주의, 반출생주의 등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랜스휴머니즘과도 혼동되는 용어입니다. 폴 아트레이드는 예언과 개인의 행위 사이에 갇힌 인물입니다.
그는 베네 게세리트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탄생한 메시아적 인물 퀴사치 헤드락으로 여겨집니다. 이 질문은 폴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타인이 미리 정해놓은 운명을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실존주의, 운명론, 심지어 니체의 영혼 회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선택은 자율적이면서도 동시에 패턴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영혼 회귀를 통해 자신의 가죄와 사명을 알게 되는데 이 가죄와 사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모르 파티가 됩니다. 다음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유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일정한 크기의 힘과 일정한 수의 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존재의 거대한 주사위 누리 속에서 계산 가능한 수의 조합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다. 무한의 시간 속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조합이 빠짐없이 한 번씩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무한히 여러 차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과 다음번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즉 회귀 사이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각각의 조합마다 전체 조합들이 일어나는 순서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인 만큼 절대적으로 동일한 순서의 수단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개발한 정신분석 개념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고전 정신분석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특히 운명, 부모 자녀 간 갈등, 금지된 지식과 같은 주제가 등장할 때 문학과 영화에 은유적으로 자주 적용됩니다. 도니 빌레이브의 영화 듄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문자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폴 아트레이드의 여정이 담고 있는 신화적 구조와 심리적 함의는 강력한 상징적 유사성을 지닙니다. 이 영화는 운명, 모성의 영향, 그리고 아들의 자율성 획득이라는 모티브를 탐구하며 이 모든 것은 오이디푸스적 상징주의와 공명합니다. 폴과 오이디푸스는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인도하려 하지만 결국 예언의 소나기에 놀아납니다. 레이디 제시카의 역할은 프레맨들 사이에서 수녀 원장의 지위에 오르면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종교적 예언을 조작하여 폴을 메시아적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포함한 그녀의 행동은 모성의 인도가 통제에 가까운 복잡한 역학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역학은 폴이 어머니의 야망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투쟁을 강조하며 아들이 모성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오이디푸스적 주제를 반영합니다. 듄 속 신화의 세계에서 어머니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탁, 건축가 혹은 시면입니다. 폴의 아버지인 레토 공작은 고귀하면서도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레토의 죽음 이후 폴은 단순히 아버지의 역할을 물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능가하며 더욱 위대한 존재, 즉 메시아적인 인물로 거듭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이는 아들이 자율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통과 의리를 상징하는 아버지의 죽음 모티브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폴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대체하는데 이는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을 대체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폴의 부상은 가족 간의 경쟁보다는 운명과 체계적인 조정에 더 가깝습니다. 폴이 꿈꾸는 미래의 지하드와 예언된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그를 개인적인 욕망이 운명에 종속되는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이러한 길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율성 상실에 저항하는 것 사이의 그의 내적 갈등은 개인의 정체성과 물려받은 역할 및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각 부모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마치 깨지기 쉬운 알처럼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키웠는지 용을 키웠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듄은 우리에게 가장 불안정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피난처이자 마법과도 같으며 제시카의 모든 보호 행위는 예언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폴은 오이디푸스처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부모의 꿈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성장인가? 예언을 피하려 해도 이루어질 운명인 오이디푸스처럼 폴 아트레이드는 베네 게세리트의 유전자 조작과 종교적 신화가 만들어낸 운명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른 되어가는 소년이 아니라 고대의 예언들을 실현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언들은 엄청난 고통과 폭력, 예를 들어 그의 이름으로 된 쥐하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듄은 직접적인 묘사가 아닌 상징적이고 주제적인 유사점을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공명하는 여러 겹의 층위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합니다. 폴의 듄화는 모성적 영향, 부계적 존재의 부재, 그리고 운명의 무게를 헤쳐나가는 과정으로 특정지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자아의 발견과 개성화라는 오이디푸스 여정의 핵심입니다.
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문자 그대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신화적 구조, 상속, 운명, 정체성 그리고 폴과 제시카 사이의 복잡한 심리적 유대감이라는 주제는 상징적 또는 정신분석적 해석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합니다. 폴 아트레이드의 여정은 오이디푸스 투쟁의 현대화고 되고 추상화된 버전을 반영하는데 이는 가족만큼이나 정치, 종교, 식민주의와도 얽혀 있습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행성 전역에 신화를 심고 신앙 체계를 조작하며 예언의 씨앗을 뿌려 나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영화는 종교가 어떻게 조작되고 통제에 이용되고 무기화될 수 있는지 비판합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대중의 아편을 연상시키지만 더욱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실제 역사의 마르크스 생전 아편은 널리 퍼진 마약이면서 동시에 진통제였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 한 이야기는 단지 종교가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감수하게 만들고 현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굳이 진통제가 아닌 아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역극에 약국만 가더라도 아편을 팔았고 출근하기 전 아기에게 아편을 먹이세요라는 광고가 대놓고 신문에 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말한 문맥을 보면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종교를 정신적인 향기로 삼는 세상에 대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고통은 실제 고통에 대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실제 고통에 대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민의 아편이고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비판은 초기 단계에는 종교가 후광이 되어주는 눈물의 골짜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종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쇠사슬에 나있는 상상 속의 꽃들을 잡아 뽑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쇠사슬을 아무런 환상이나 유전 없이 견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살아있는 진짜 꽃을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인간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각을 회복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자신의 실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 진정한 태양 아래로 걸어나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폴의 부상은 현실 세계의 종교적 혼합주의와도 유사하며 신앙이 어떻게 희망과 광신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실제 역사 속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억되는 종교의 탈을 쓴 사륙준이었던 십자군 전쟁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교회의 분열을 통합하고 기독교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봉건주의 제국에서 권위를 높이고 싶었던 교황과 많은 떠돌이 선교사들이 합세해서 십자군의 참여 열기를 부추겨 선동당한 많은 군중들이 원정길에 나서게 되었고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위해 제일 먼저 떠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평면들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손도끼, 돌, 농기구,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간 민중 십자군들이 제대로 싸울 리가 없었으며 그를 모르는 맹신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처럼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앞사람들이 떠나는 길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차 정규 십자군 또한 신이 그것을 원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어느 순간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준에 등장하는 미신은 정치, 종교, 그리고 식민주의와 교차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영화는 미신을 단순히 비이성적인 믿음이 아닌 의도적으로 배양하고 악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묘사합니다. 듀는 미신을 정치적 조작의 도구, 자기 실현적 예언, 식민지 저항의 렌즈, 그리고 자연과의 영적 연결의 방법으로서 탐구합니다. 영화는 미신을 부정하는 대신 누가 왜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성하거나 위험하거나 해방적이거나 타락할 수 있는 힘으로 보여줍니다. 현실의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이유는 영화 듀의 등장인물들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미신은 불확실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의미, 통제력, 정체성, 그리고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드니 빌레이브의 영화 듄에서 이러한 이유는 극한의 환경, 즉 혹독한 사막 행성, 정치적 배신, 그리고 영적인 갈망으로 더욱 증폭됩니다. 미신은 전쟁, 질병, 자연재해와 같이 불확실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아라키스에서의 삶은 혹독합니다. 모래벌레, 탈수,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은 생존을 위태롭게 합니다. 프레멘족은 위험을 이해하고 죽음의 세계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영적인 믿음과 의식에 의지합니다.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질병이나 자연재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의식, 행운의 물건 또는 징조에 의지합니다.
미신은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프레민족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고통에 더 큰 우주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막 생존자가 아니라 신성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는 여러 문화권 사람들이 신화와 종교를 통해 고통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정당해온 방식을 반영합니다. 듄과 현실을 모조해서 미신은 가진 것이 거의 없을 때 사람들에게 통제력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전투 전 기도를 낭송하거나 모래 위에 징조를 읽거나 예언을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또는 이것은 운명이다 라는 심리적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폴 아트레이드 자신도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미래에 지하드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통제하려 할지 아니면 예언에 굴복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문화적 신념과 의식은 대대로 전수됩니다. 프레멘은 이러한 신념을 조상, 생존, 그리고 저항과 관련된 정체성의 일부로 물려받았습니다. 비록 그러한 신념의 기원에 베네 게세르트의 조증처럼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정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족이나 공동체가 항상 믿어온 것을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을 공유된 과거와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신은 권력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듄에서 베네 게세르트는 미래의 세대를 조종하기 위해 예언을 심습니다. 이는 미신이 어떻게 사회 통제의 도구로 특히 식민지 또는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역사에서 식민 열강은 때때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신앙을 인용하거나 변형했습니다. 듄에서처럼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듄과 현실을 모두에서 미신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덜 혼란스럽게 느끼게 하고 희망과 목적을 제공하고 공유된 정체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생존하고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레브의 듄은 미신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믿음이 조작되었을 때조차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의지를 지배하는 문자화된 권력으로서의 베네 게세르트의 목소리로서 듄에서 권력과 언어의 개념은 정치적, 영적, 심리적 등의 여러 차원에서 깊이 얽혀 탐구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무기이자 통제 수단이며 심지어 신성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베네 게세르트족은 목소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정확하고 훈련된 언어 사용으로 의지와 생각을 초월하여 타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 어조, 그리고 공명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에 기반합니다. 폴이 목소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것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언어는 직접적인 권력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들도 행동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베네 게세르트는 폴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프레멘족 사이에 예언을 심어두었고 고대 이야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문화와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사용될 언어적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처럼 말입니다. 폴은 이러한 신화를 계승하여 프레멘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메시아적 역할을 믿는 것과 수행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언어는 시선을 만듭니다. 신화는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듄의 권력은 미묘하고 다층적인 언어를 통해 작동합니다. 황제는 정중하게 말하지만 비밀리에 음모를 꾸밉니다. 하코넨족은 위협과 잔혹함을 사용하지만 유창한 거짓말도 합니다. 아트레이드족은 명예롭게 말하지만 그들조차도 정치적 게임을 합니다. 진정한 힘은 말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언어는 베일 혹은 무기가 됩니다. 프레멘은 샤콥사어를 사용하고 외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 신호와 사막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문화, 비밀, 그리고 생존을 보호합니다. 폴이 그들의 방식과 언어를 배울 때 그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프레멘족은 문화적 지배에 저항하며 언어, 의례,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폴이 프레멘족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식민지에서 혼합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식민지 민족은 동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전통, 예를 들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힌디어, 베르베르어, 아메리카 외주민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는 자유와 저항입니다. 언어를 통제하면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념으로서의 언어, 프레멘은 언어를 사용하여 예언과 권력을 확립합니다. 통제로서의 언어, 베네 게세리트는 언어를 해독하여 생각을 통제하려 합니다. 문화를 통한 저항, 프레멘 언어는 외부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준에서 언어는 힘입니다. 언어는 신념을 형성하고 신체를 지배하고 의도를 숨기고 제국을 건설 또는 파괴합니다. 일반 의미로는 기호, 특히 언어가 인간 생활에서 하는 역할과 인간이 그 언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한가를 연구하는 언어 이론입니다. 1930년대에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수학자 코집스키가 체계화한 일종의 행동주의적 언어 이론으로 언어의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으로 그 말이 지시하는 사물과의 혼동에서 생기는 언어 생활상의 장애를 막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을 언어의 악용과 커뮤니케이션의 폐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추상적인 명칭의 사용을 피할 것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파시즘의 히틀러처럼 그것을 악용하는 정치인과 사이비 종교인들 또는 공산주의, 민족국가 등이 그 사례입니다. 근대의 실증주의나 근대 의미론의 주장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형식 언어의 해석을 다루는 의미론과는 달리 사회적, 정치적, 인간 행동에 관하여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또한 문맥을 중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치 논리를 반박합니다. 두니 빌리브의 영화 그리고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 둔에 등장한 체스판 은유는 전략, 조종 그리고 권력 역학을 상징합니다. 이는 체스판 위의 말과 말처럼 서로 다른 인물들 혹은 전체 파벌이 어떻게 더 큰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둔에서 이 은유가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은 처음에는 귀족 상속인으로 마치 체스판 위의 또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게임의 본질, 즉 정치적, 종교적, 생태적 요인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움직이는 존재에서 타인을 움직이는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말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베네 게세리트 자매단은 뛰어난 조종가들도 여러 세대에 걸쳐 혈통과 정치를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그들은 한 왕국에서 체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유전적 요소를 아우르는 4차원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트레이드 가문과 하코넨 가문은 황제에 의해 마치 경쟁하는 체스 말처럼 배치됩니다. 황제는 아트레이드 가문의 고귀한 이미지와 하코넨 가문의 잔혹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는 일종의 분열과 정복 전략입니다. 아라키스 행성 자체가 체스판입니다. 모두가 우주여행, 무역, 그리고 권력의 원천인 향신료를 얻기 위해 그곳을 장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프레멘들은 외부인들에게는 하찮은 말처럼 여겨집니다. 그들 또한 체스판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까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둘의 체스판 비유는 사람들이 강력한 세력의 거대한 전략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칙을 바꿀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놀라운 영상과 사운드 디자인, 충실하고 지적인 각색, 풍부하고 주제적인 서사와 세계관, 강렬한 앙상블 연기, 깊은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는 둔의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느린 전개, 감정적 거리감과 공허한 순간들, 복잡한 설정은 초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여전히 영화의 절반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듀는 전형적인 우주 오페라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천천히 타오르는 신화와 같습니다. 장대하고 사려 깊으며 거침없이 진지합니다. 인내심과 성찰을 요구하는 이 작품은 진정한 서사시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파트 2는 시각적으로 장대한, 감정적으로 다층적인 후속작으로 강렬함을 고조시키고 풍부한 주제를 제시하며 빌레브 감독을 진정한 SF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인내심을 요구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가의 결말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웅장하고 몰입도 높은 요정을 선사합니다.